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이론 골격서인 슈퍼노트 시간. 오늘은 직업상담 실무론 중에서도 직업심리학 파트의 첫 시간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가 145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수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145 좌측에 있는 144페이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직업심리학 파트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크게 보면 이제 제가 직업심리 검사와 직업심리 이론의 이해에 대해서라고 해놓고요. 일단 우리가 암기형이라든가 개방형 또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되는 문제, 또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제가 크게 한번 나눠봤는데, 예를 들면 암기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심리 검사지의 하위 척도 몇 개를 써보라라든가, 또는 어떤 그 학자가 말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르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로지 그 학자가 말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암기된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어떤 누구의 이론의 어떤 조건들, 또는 어떤 검사지의 하위 척도, 또는 우리 검사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검사지만이 가지고 그 검사지만에서만 쓰는 그러한 내용들만 갖고 써라,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달리 이해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문제로서 검사 결과 해석이라든가 또는 평가 시의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개방적인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무적인 어떤 감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역시 직업심리학 쪽에서 적지 않게 나온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다이카가 말한 오차, 별량이 발생하는 개인에게 일시적이고 독특한, 또 개인에게 또 특수한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 암기도 잘 되고 답안지를 쓰실 때 헷갈리지 않게 쓰는 거죠. 우리가 암기했다고 해서 잘 쓰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기한 것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암기한 것을 쓰게 되면 중간에 한두 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엉망의 답안지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례 중심 해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검사지에 대한 단순한 점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또 어떤 그 특정한 검사지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담자에게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게끔 하는 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 중심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어떤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이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심리학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가 개별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거는 어떤 형태에 속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 14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직업심리학의 실정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이 직업심리학이 왜 어려우냐면요. 특히 직업상담사 2급에 제가 따로 이제 오프라인 특강할 때는 여기 있는 내용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 직업심리학에 있어서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조금 이쪽 분야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청소년 상담사 있죠. 청소년 상담사 2급 정도가 되면은 검사에 보면은 상담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정도에서 보면은 두 번째 과목일 거예요. 아마 상담 연구 방법론이 있어요. 상담 연구 방법론. 그래서 이 상담 연구 방법론의 내용이 대거 이 직업 심리학의 우리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에 많이 차용이 돼 있어요. 그걸 보시게 되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거기 있는 걸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몇몇 가지만 가져와다 보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공부할 양은 적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해하려면 상담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우리 직업 심리학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 직업 상담사 2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청소년 상담사 2급에 있는 내용들을 따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해력이 빠르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달막달막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숲을 보고 난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이런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숲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 직업심리학의 실증적 연구 방법은 결국에는 사회과학 쪽의 연구 방법론의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직업심리학만 이렇게 하느냐 그거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과학의 어떤 연구 방법론은 바로 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실증 연구 과정이라고 해서 일단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진술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추출해야 되니까 연구 방법을 설계합니다. 뭐 AB 설계, ABA 설계, ABAB 설계라든가 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뭐 이렇게 한다든가 실험실 방법을 할 것이냐, 현장 연구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뭐 예를 또 이런 거 있죠. 뭐 인터뷰를 할 것이냐, 뭐 설문지로 돌릴 것이냐, 관찰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방법도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인을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자료 추출 방법이 정해지면 그야말로 척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변인을 측정을 하고요. 코딩 작업을 거쳐서 자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5단계. 이 부분은 우리가 뭐 1차 객관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뒤로 공부하고자 하는 직업심리학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용어들이 다 이 과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문제 진술, 연구 방법 설계, 변인 측정, 자료 분석, 결론 도출이라고 하는 실증 연구 과정.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 연구 방법의 5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심리학의 연구 유형을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조사 연구. 일반적으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변인들을 기초로 해서 측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뭐 조사해 보는 거죠. 면접이라든가 또는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러한 방법이고요. 그다음 기법 연구라고 해서 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관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구를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심리 검사지 같은 개발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기법 연구고요. 이론 연구는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경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변인들의 인과성을 밝히고자 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이 이론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업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은 엄격한 실험 연구가 아니라 대개 수동적 관찰 연구가 많다라고 또 큰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연구도 직업심리학의 연구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응용 연구입니다. 146페이지의 응용 연구입니다. 응용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 수학 문제도 보면 뭐 응용 문제, 뭐 심화 문제, 기초 문제 이런 말들 많이 쓰고 문장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용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응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죠. 뭐 응용 문제. 우리가 보통 응용 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 이런 뜻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또는 인간에게 얼마만큼 유용한 내용이냐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 1 더하기 1 우리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식 문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응용 문제는 뭐냐면 1 더하기 1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인간에게. 인간 삶에 어떤 도움을 주자는 거죠. 1 더하기 1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실 지장 없어요. 살아갈 수 있죠. 근데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상업 활동을 한다거나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뭐 어떤 뭐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걸 할 때는 이런 수량적인 부분을 알아야 내가 써먹죠. 그죠? 뭐 오늘 하나 팔고 내일 하나 팔았으니까 우리는 2개 팔았기 때문에 이익이 얼마만큼 남았기 때문에 또는 재고가 2개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물건을 새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보충할 때는 2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몇 개를 더 2개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우리 삶에 또 인간에게 유용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식 문제로서 끝나지만 이것을 예를 들면은 뭐 철수가 뭐 이런 뭐 500원의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300원어치의
물건을 사고 그럼 그 거스름돈을 얼마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응용 문제죠. 단순히 500에서 200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올바른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500 빼기 300은 단순한 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그죠? 이익이나 삶에서 어떤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응용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직업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이 검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검사지를 만들었는데 이 검사지가 과연 타당하냐, 유용한 거냐, 인간에게 효과적이냐, 또 인간의 어떤 성격이나 흥미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거냐, 유용한 이론이냐, 잘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연구해 나가는 것이 또 그러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응용 연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직업 심리학의 목적에 따른 연구 방법 네 가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실험실 연구와 현장 연구 참 많이 다르죠.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그 부분 제가 생략을 하고요. 1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실험 연구의 ABAB 설계에 관해서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ABAB 설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ABAB 설계란 반전의 방법, 철회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면서 반복 시계열 설계다.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는 하면서 변화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인데요. ABAB 설계 가장 완벽한 설계라고 합니다. 직업 상담 연구 방법론에서 상담 이론이나 기법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연구 설계 방법을 문제로서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ABA 설계에서 처치의 효과만 확인하고 다시 처치 전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에서 실험을 마치면 중대한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단점일 수도 있고 그 ABAB 설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제가 좀 풀어 쓴 내용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우리 6번 문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설계로서 ABAB 설계가 있는데요.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원인이면 B가 결론이고요. 또 A가 원인이면 B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실시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그런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시계열 설계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속 변인들을 반복적으로 추정합니다. 종속 변인. B가 종속 변인이죠. 원인, 결과니까. 그죠? 독립 변인, 종속 변인,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측정을 하고 처치를 제시하고 처치를 제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상담의 기법을 내담자에게 투입한 거죠. 개입한 거죠. 중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를 제시했다는 말은 어떤 상담의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어떤 상담의 기법을 내담자에게 제시를 하고 철회하는 것에 따른 행동 변화의 유무를 측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담의 기법을 넣었을 때와 상담의 기법을 넣지 않았을 때의 두 어떤 결과의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그게 행동의 차이가 있다면 상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담을 어떤 그 기법을 투입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다가 처리하니까 왼쪽으로 가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에 상담의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상담 기법은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 효과를 연구를 위해 처치를 하다가 철회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제가 조금 전 위에서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실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입을 했다가 또 한 것을 또 살짝 또 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줬다 뺏어버리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처치에 따른 행동 변화 이후에 처치를 처리했을 때 행동이 기초선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상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2번에서 말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일단 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담의 기법의 개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입을 했을 때의 행동과 처리했을 때 나오는
행동에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더라. 철회했더니 기저선으로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내담자였던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 그러면은 이 상담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ABAB 설계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BAB 설계에 대해서 뭐 설명하라 그러면 뭐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속 변형들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처치와 철회를 통해서 그 결과에 행동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철회했을 때 행동 기저선으로 돌아간다면 상담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시했다가 철회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ABAB 설계에 대한 정확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의 내적, 외적 타당도의 의미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니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험서에 보면 148페이지 위에 있는 방가로 1번에 내적 타당도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조금은 이 얘기에서는 생략을 좀 하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양가로 1번을 해놨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적 타당도란 뭐냐 이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만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러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적 요인으로 역사, 성장, 뭐 검사 요인, 연구 대상의 손실, 측정 도구의 변동, 또 통계적인 회귀, 우리가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어떤 진행됐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어떤 속성,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들. 그다음 또 피험자의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던 그 어떤 결과가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는 편향된 표본 설정과 편향된 또는 하나 어떤 뭐라 할까요? 좀 왜곡된 그러한 표본을 선정했을 때 내적 타당도에 커다란 왜곡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적 타당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외적 타당도 역시 뭐 내적 타당도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개념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요. 2차 시험과 좀 확장된 공부를 한다고 봤을 때 팁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입니다. 아까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과 마찬가지로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호손 효과와 존 헨리 효과, 그 다음에 연구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호손 효과는 연구 대상이 연구 목적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될 때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검사 내지는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검사 내가 옛날에 한번 받아봤어. 아니면은 그 귀뜸을 들어버리는 거죠.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봐서 뭐 얘기해주면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뭐 자기가 조금 더 평소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려고 그런다든가 뭐 사회적 바람직성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어떤 정보를 줌으로 해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호손 효과라 그러고요. 그 다음 존 헬리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들이 실험 집단에 있는 연구 대상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통제 집단에 있는 사람과 예를 들면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이 사전에 정보가 없고 딱 차단돼야 되는데 이게 노출됐을 경우에 우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은 통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제 집단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존 헬리 효과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 효과입니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연구 대상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연구자 자체가 연구의 어떤 매뉴얼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늘 같은 문제를 자꾸 풀다 보니까 식상하고 아마 출제자들도 좀 더 참신한 문제를 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적, 내적 타당도와 관련해서 기포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포가설이란 통제가 강하면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자, 일반적으로 통제가 강하다는 얘기는 보통 실험실 연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외 변인 같은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게 되면 내적 타당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외적 타당도는 낮아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내적 타당도만 강조하면. 그 다음에 또 자료 수집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외적 타당도는 높지만 내적 타당도는 약해진다. 다시 말해서 필드 스타디, 현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제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외적 타당도는 높아지지만 내적 타당도가 낮아져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구의 타당도를 내적 타당도를 높이면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고 외적 타당도를 높이면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뭐 기포라는 게 이게 풍선 같은 거예요. 풍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이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요쪽을 쪽으로 떨어지면 요쪽을 이렇게 좀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뜨리면 이쪽 부분에서 풍선이 커지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를 강하게 줄이면 외적 타당도는 커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외적 타당도를 크게 하면 내적 타당도가 조그맣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땅콩 모양이 딱 돼가지고 양쪽에 균형 감각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꾹 눌리게 되면 이쪽이 커진다거나 이쪽을 크게 하면 이쪽에 기포가 적어져서 외적 타당도가 커지게 되면 내적 타당도가 적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포 가설이라고 합니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내적 신뢰도, 외적 신뢰도의 의미. 우리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복되는 거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9번 문제입니다. 149페이지에 9번이에요. 실적 연구, 실제 연구의 타당도 계수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도 뭐냐면 실적 연구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가외 변인을 철저히 통제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연구를 실적 연구라고 그러고, 실제 연구는 현장 연구, 필드 스타디라고 해서 내적보다는 외적 타당도가 높게 나오고 가외 변인을 통제하지 않는 이러한 연구 방법이죠. 이거 관련해서 타당도 계수가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실제 연구에서의 타당도 계수보다 실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계수가 낮은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서 실적 연구에서 타당도가 낮다라는 말은 외적 타당도가 낮다는 뜻이죠. 그죠? 왜 외적 타당도가 실적 연구는 실제 연구보다 더 낮게 나오느냐. 첫 번째 뭐냐면 우연한 사건이라든가 역사사건 전후 검사사에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 다시 말해서 어떤 그 가외 변인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시간적 경과 또는 성숙, 연구기간 중에 발생하는 개인적 신체적 성숙이라든가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가외 변인이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내적 타당도가 계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개념을 잘 안다면은 사실 또 벌써 쓰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 연급표 나왔는데 하나는 내적 타당도가 커지는 것, 또 외적 타당도가 작아지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 말하는 실제 연구잖아요. 현장 연구거든요. 현장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이유 3가지를 써보라. 그러면은 A, B, C 이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동그라미 2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의 취업 성공률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라든가 어학 실력 이 2가지만 독립 변인으로 하고 나머지 것을 다 과외 변인을 통제하면 좋은데 그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2개만 보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 연구에서는 이 2가지만 볼 수 없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적 타당도 계수는 이 2가지만 봤을 때 내적 타당도 계수는 많이 상관관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죠. 100%다 설명할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학생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은 실험실 연구를 하면 안 되죠. 실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대학의 수준차가 있잖아요. 대학의 수준차가 사실 솔직히 취업 채용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버리고 한다? 뭐 학점, 전공, 뭐 그다음에 또 뭐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런 것만 갖고 채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리석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요. 예를 뭐 서울에 있는 중앙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바꿀 수 없는 기준으로 지금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적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결과예요. 이것을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직업 심리학 앞부분에서 연구 방법론에 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언급하고 또 이제 직업 선택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